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전 민주당 대변인 이경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싶은데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잘 못 주무셨군요. 네, 막 힘들어요. 어떤 분은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셔가지고 얼굴이 푸석하다, 나 변비가 생겼다, 뭐 만성 두통이다, 맞아요. 카페인 중독이 심해졌다, 뭐 이런 말씀들 하세요. 맞아요. 그거 다 해요, 저. 진짜. 아니, 무엇보다도 진짜 네. 화장실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바이오리듬이 다 깨져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마다. 그리고 막 마음이 좀 심란하지 않으세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예. 네, 막, 근데 다 있네요. 아유. 네. 저는 이제 약간 달관을 했어요. 어.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음. 치고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쪽으로 지금 자료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니 근데 뭐 내일 새벽에 5시로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보도는 나왔잖아요. 경호처 측이 완전히 이제 무장 해제된 후에 들어가겠다. 음. 약간의 저항이라도 있으면 안 들어간다. 그럼 새벽에 내일 안 가실 거예요? 새벽에 5시면은 우리는 한번 3시부터 가지고 한번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요. 라이브를 할까요? 그래서 예. 새고 한번. 네. 네, 오밤중의 뉴스 계속 라이브가 쭉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경 대변인 또 방송 끝나자마자 또 한 2시간 뒤에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큰일 났네. 자, 오늘 그래서 어떤 주제 준비하셨는지 뭐 궁금하네요. 네. 진짜 제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시작부터 막 웃으신 거 보니까 썸네일이 아주 야시시한 모양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아니, 썸네일을 그렇게 뽑으셨어요. 예, 실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천재야, 썸네일 천재. 네. 자, 김건희가 선택한 김성훈, 그가 간택받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자, 우리 이경 대변인은 이렇게까지는 준비를 안 했는데요. 좀 저 썸네일, 야, 진짜 제대로 뽑으셨는데, 정말 예리합니다. 제 머리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정도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부터 이제 썸네일 천재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썸네일 천재요? 진짜 천재적이었어요. 한 1시간 고민하셨죠? 예, 계속 고민을 하는데, 뭘로 할까 하다가 갑자기 언뜻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김건희가 선택한 김성훈, 그가 근데 간택받은 이유. 저 뭐예요? 둘이서 아이 컨택 하는 거예요? 뭐예요? 참 대단하세요. 썸네일 진짜 잘 만드세요. 깜짝 놀랐네요. 마음에 드세요? 네. 그냥 좀 기분은 그렇게 좀 두렵죠. 유쾌하진 않아요. 유쾌하진 않은데 제대로 뽑으셨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도 이때 뽑을 때 썩 유쾌하진 않았는데 뽑고 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저 썸네일 보고 지금 저희가 표정이 조금 안 좋게 나아갈 것 같은데 저랑 비슷한 표정일 것 같아요. 약간 좀 이상한, 뭐 별로예요. 막 속도 별로 안 좋고 불편하네요. 아마 우리 제 방송 보시는 여성분들 토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내용으로는 사실 이보다 더 정확한 썸네일은 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경호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경호처 차장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래요. 맞아요. 예. 네, 기존에 경호처 차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뭐 의전하듯이 다른 데로 보내고 김용영이 경호처장이 일대. 네. 그래서 의전하듯이 보내고 본인이 싸바싸바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밀고 저 사람이 들어간 거죠. 김용현 라인, 김건희 라인 이렇게 이미 보도가 다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 전에 그냥 김용현 라인, 김건희 라인이라고 했을 때는 참 뭔가 그 사람들한테 충성심을 보였겠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예. 저 정도일지는 몰랐죠. 깜짝 놀랐는데요. 저 사람이 주특기가 통신주특기래요. 맞아요. 예. 네. 이렇게 군도 그렇고 어디도가 그렇고 통신이 그 주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럼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통신인데도 경호처 차장이 됐다라는 거는 그래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간택을 받은 이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주특기상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마 알았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그 마음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과정을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하고 속도 불편해요. 속이 불편해요. 뭐 저렇게까지 사냐 인간아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사람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는 오 생긴 대로 노네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관상은 과학이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하면 또 상대에서 야 네 이경아 네 강상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이경 있는데, 관상이 어때서? 아니 저쪽 분들은 저를 되게 싫어하니까. 저쪽 분들은 되게 싫어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저쪽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근데 진짜 참 상당히 불편했고, 근데 왜 불편하냐면 저 사람들이 개인과 개인 간에 무슨 뭐 사기업에서 그런다면 그거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부인과 대한민국의 그 경호처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경호처의 차장이 마치 지금 경호처 이제 처장 권한 대리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 뭐 합니까? 국민 세금으로 다 의존하는 거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이런 그렇죠. 사람들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경호처 차장 된 이 김성훈 씨도 문제지만 저는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사실 한덕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그렇죠. 김성훈은 글쎄 뭐 경호처장까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뭐 주특기상으로서 안 되는 사람인데 네. 한덕수라는 사람은 사실 인품이나 이런 능력으로 보면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한덕수는 자기의 자리, 권한, 이거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덕수의 지인들, 친한 지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쥐새끼처럼 참 잘도 찾아다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제가 전해드렸죠. 아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 원래 고향이 전북이래요. 네, 근데 맞아요. 오랫동안 자기가 전북 출신이라는 걸 숨기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미 다 많이 나왔던 거고요. 전북이 어때서? 그러니까. 나 전북이요. 어때서? 글쎄 뭐 옛날에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김영삼 정부까지부터는 뭐 그렇게까지 차별받는 상황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숨기고 살다가 심지어는 전북이라고 하니까 기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니라고 고쳐달라고. 뭘 또 그렇게까지 하나? 이 사람이 통계청장으로 처음 네, 갔을 네, 때 네. 전북이라고 기사를 써준 데가 있었대요. 일일이 전화 걸어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듬해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거예요. 다시 이 사람이 발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기자들은 다 이제 그 전해에 이 사람이 통계청 뭐 전북 이렇게 썼는데 틀렸다고 고쳐달라 그랬으니 전북을 뺐겠네요. 이번 빼고 딴 거 이제 서울이라고 써준 거예요, 전부 다. 전화해. 나 전북이요. 나 전북인데 다시 고쳐줘 이렇게. 기자들 전부 다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그래서 지인들이 네. 쥐새끼처럼 쥐새끼라는 소리가 나올. 지자리 잘 찾아가는구나 이런 표현을 쓰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거 덕분에 김대중 정부에서 승승장구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쁜 놈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고 난 직후에 곧바로 MB한테 줄을 댑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다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나 듣고는 기가 찼는데 소망교회를 찾아갔대. 그래서 소망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읍소를 했대요. 그래서 소망교회 목사님이 이 사람 참 훌륭한 성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MB를 소개해 줬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 양반은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무속이죠. 그렇죠. 예, 무속이지. 부인께서 배우자가 또 아주
유명한 무속인이시라면서요. 네, 그렇죠. 김건희하고 이렇게 좀 코드가 잘 맞으신다며. 그러니까 같은 예전에 점집단인다며. 총장이었을 때 그때 이제 배우자들 모임에서 했다. 그리고 한독수가 본인이 사람이라고 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무당집을 소개시켜 준 사람들이 진짜 측근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뭐 부인도 미술 이쪽으로 하셨던 모양이던데 코드가 잘 맞겠어. 뭐 미술 코드인 것보다 무속 코드가 김건희 씨와 참 그렇게 잘 맞은 보면은 것 또 같아요. 이낙연하고도 좀 맞네요. 희한하게 탁 맞아 떨어져. 아무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정말 처세에 능하면서 본인의 능력보다 더 많은 권력과 출세를 한다라는 거. 그게 참 한덕수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인생 해요. 말로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인생 말로는 뭐 지금처럼 좋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지금 탄핵소추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한 거죠. 임명 권한이 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자신의 행위가 되게 정당하다. 이건 권한이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탄핵소추된 이유가 뭐 우리 잘 모르고 계신데 이분이 탄핵소추가 된 사유는 내란 때문이 아니라 맞아요. 실은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렇죠. 거부권 행사했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엄청나게 대통령에서 그렇죠. 권한을 아주 강하게 행사하는 건데 이 큰 사람은 권한이라고 임명 그러죠. 권한 그러니까 대행이었어요. 네. 임명을 가지고 있는 권한 대행 자리에서 그러니까 탄핵이라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보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본인이 일이죠. 했습니다. 네. 이것은 그러니까 위헌이다 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본인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헌법재판소도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있는데 유독 한덕수만 바득바득 우겨요. 네.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어거지예요. 맞아요. 혼자 우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법조계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도 갖지 않는 그렇죠. 실질적인 심사권 행사하는 것이어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는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는다는 건 당연한 거고 대통령도 갖지 않는 권한이라는 거죠. 아니 저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하는 사례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임명 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감히 권한 대행 따위가 임명 안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청문회 열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람들도 대통령이 이제 뭐 임명을 한다든지 그렇죠.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든지 이거와 이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약간 착각하거나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헌법재판관은 이 장관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네. 전혀 다르죠. 네, 이거는 위헌이 사안입니다. 말 그대로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면은. 맞아요. 네. 근데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모양인데 하는 꼬라지가 참 꼬라지까지 나와. 근데 이 사람 대변인 대변인이 아니고 그 변호사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이진수 방통위 위원장 전 위원장 예. 변호사가 이 사람 변호사예요 지금. 같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변호사예요. 끼리끼리 놀죠. 어쩐지. 그 사람 돈 벌겠네. 네. 근데 제가 일부러 변호사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은 그 변호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부정적으로 논란이 됐던 변호사들도요, 나중에 동네에서 보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얘기 안 할 건데, 아무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변호했던 사람이 지금, 한덕수 변호사를 하고 있다. 저 변호해 주신 분은 서기호 변호사님이세요. 서기호 판사님. 네네. 예. 네.
서기호 판사님이 좀 투덜대세요. 저 변호해가지고 한동훈을 상대로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서기호 변호사님이세요. 네. 그리고 저도 몰랐네요. 예. 오. 그 1심은 지긴 했지만 1심 변호사도 상당히 열심히 뛰어줬어요. 그래가지고 90% 이겨놓고 10%를 져가지고 되게 나한테 미안해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최석군 변호사라고 제 대학 후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어. 석군이라고. 예. 서기호 예. 변호사님, 최석훈 변호사님. 예, 여러분 많이 네. 찾아주세요. 뭐, 광고 붙인 거 아니야? 네. 예. 근데 한덕수는 그나마 그래도 뭐 자기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긴 뭐를 해요? 그래 이 사람은 글쎄. 하긴 뭐를 해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걸 했구나.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지금 저렇게 저 모양인데요. 하지 말라는 거 치면 또 사실 이상민 장관만큼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없죠. 아니 이상민 이 사람은 솔직히 자기가 계엄하고 상관없다. 자기 집에 있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니 이 사람 국회에 나와서도 내가 뭘 한 게 있냐고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자기 집에 있었다고. 예, 박정현 의원님인가요? 그분이 아유 진짜. 계엄에 동조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뭐 했냐고 원래 비실비실 웃으면서 따졌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했더만요. 네. 단전 단수 전기 끊으라고. 그것도 계엄이 발표한 게 한 10시 반 정도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11시 37분쯤이라고 언론 보도 나와 있더라고요.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단전 단수를 해라. 어디에? 지금 MBC 경향 한겨레 거기에 언론 보도는 MBC 경향 한겨레만 많이 나왔어요. 네. 뭐 단독 해갖고 이렇게 자기네 새 언론사만 나왔는데 국회에서 질문을 했죠. 거기에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있냐? 기억 안 없다. 난다. 기억 안 난다. 그 말은 없다죠. 그러면 뉴스공장 있냐? 본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에도 보니까 경향, 한겨레, MBC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뉴스공장도 포함이 돼 있다고. 네, 맞아요. 예. 뉴스공장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웃긴 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방청장은 단전 단수의 권한이 없어요. 네, 그런 거 그래서 할 수도 안 없어. 했다라는 거죠. 네. 뭐 거절이 아니에요. 못해서 안 한 거예요. 뭐 거절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 못했다, 안 했다는데 아니 언론사를 왜 단전 단수를 하죠? 그러니까 단전은 알겠어. 단수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지. 그 건물을 폐쇄하겠다는 의도예요, 이거. 그러니까 보도를 못하게 막을 의도는 알겠는데요. 단수까지 한다는 것은 이거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보도를 막고 물리적으로 그 건물도 봉쇄하겠다. 네, 건물 자체를 네. 봉쇄하겠다는 의도죠. 약간 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정말 악의적이다. 그러면서 태연하게 내가 뭘 했냐고. 내가 좋지 계엄에서 않았다고. 뭐 했냐. 넌 집에 네. 있었는데. 네, 너무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능한 줄만 알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무능은 안타깝게도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지난번 그치. 이태원 참사 때. 12구 참사 때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말이 안 돼요. 무능하면 장관직이 있으면 안 되죠. 무능한 놈을 장관직에 앉히는 게 위헌 아닙니까? 네. 근데 무능한 자를 장관직에 앉혀놓은 게 이게 위헌이 아니다. 그것도 사실 이해는 안 가요. 아무튼 이 무능한 자가 이제 봤더니 사악한 자였던 거야. 어떻게 단전 단수하라고 윤석열이 시켰나?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이것까지는 안 시킨 것 같은데 알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단전 단수 이런 거 시키지 않고요. 총 안 되면 칼에 이 정도 급으로 시켰겠죠. 총 쏴. 아니면 뭐 총 사용 못해? 그럼 칼로 해. 약간 좀 더 다. 김어준이 그냥 확 그냥 손석기 확 그냥 뭐 MBC 무장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생각해 보면 한겨레는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동안 한겨레가 그 강희철 기자가 그렇게 검찰을 빨아주는 기사를 많이 썼어요. 맞아요. 강희철 기자, 뭐 최우리 기자 뭐 비롯해가지고 거의 그 한겨레 안에 친검 기자 스크럼이 있었는데 이제 스스로 조금 반성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검찰 윤석열
그렇게 추앙을 했는데 그 돌아온 게 단전단수라는 거 이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알았냐 희철아? 자꾸 저기 고소고발이나 하고 명예훼손 소송이나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좀 반성해. 아우 참 강희철 같은 잡놈이 기자라고 있으니까 아유. 저는 그분 기사만 받고 얼굴은 몰라서. 아, 진짜 역겨워 죽겠어 나 진짜. 내가 이제 그 앞뒤를 다 알거든요. 그 뒤에 이제 여현호 기자하고 네. 그 앞에 이춘재 뭐 요 사람들 다 아는데 강희철하고 그 사이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그 줄줄줄 다 압니다만 근데 그렇게 검찰한테 대우받은 사람이 없어요. 뭐 여연호나 그 밑에 그 위에 이춘재도 그 상당히 많이 기자로서 뭐 역할을 많이 했지만 검찰이나 법조계 쪽에서 대우를 받지는 않았는데 강희철만 유독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한겨레인데 검찰이 기사 보도 내고 싶은 방향으로 잘 내주면은 특별 대우를 특별 관리 대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위원회 위촉해 줍니다. 오, 기자를요? 그럼요. 기자가 그럼 위원회 들어갈 수, 기자 역할로서 좀 들어오게. 근데 그 위원회 하면 회의 들어가고 그러면 뭐 돈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또? 그렇죠. 나오겠죠. 아니 무슨 저기 그 검찰에서 무슨 그 토론회 한다. 네. 토론회 할 때 패널로. 그러면은 돈 꽤 좀 나올 텐데요. 그게 자주 있어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등장을 했고. 네네. 그 무슨 위원회 할 때마다 등장을 하고. 참 그랬구나. 예, 자주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한겨레인데 이 사람 자주 가네 이라고 했었지. 아니나 다를까? 야, 기사를 썼는데 곧다구로 쓰고 있대. 아하. 자, 어떻습니까? 단전단수로 되돌려 받았어요. 자, 그리고 조선일보 가 있는 희고나. 아이고, 네가 싼 똥을 이렇게 돌려받았다, 임마. 아유, 이 새끼가 진짜, 유희곤이 이 새끼가 나 고소했잖아, 이 새끼가 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유희곤 얘를 보면서 제일 열받는 게, 이래놓고서는 지는 또 조선일보 싹 갔어. 아유. 마치 아이고. 요 이상민이가 요래놓고선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입단속한 것과 똑같아요. 개엄 다음날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해놓고 개엄 다음날 입단속을 했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그렇게 아니다라고 나온 거죠. 왜 이렇게 웃음을 못 참아?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아니 난 열받아 죽겠는데. 방송에서 40일 부르시네 막뭐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런 방송이니까 그런 방송하는 거니까 속이는 일을 하시죠. 저는 이제 그분들 얼굴을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근데 또 옆에서 보는데 분노가 느껴져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봤으니까 네. 얼굴을 맞대던 사람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어떤 치부를 했는지를 내가 아니까 그런데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금 있으니까 만약에 이경 대변인이 나를 이렇게 자주 봤던 사람인데 내가 갑자기 윤석열 정권에 갑자기 빌붙어가지고 내가 갑자기 떼부자가 됐다 쳐. 아니면 부자가 안 됐어도 그쪽으로 붙는 것만으로도 저 방송 켜서 매일 욕합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여기 이 사무실이 갑자기 10배 정도 늘어나는 거야. 직원 한 20, 30명 생기고. 그리고 막 윤석열 찬양하고. 그리고 슈퍼챗 쭈르르 붙고 막 이런다. 그 심정이구나. 내가 고성국처럼 하고 있다. 그 심정이구나. 그러면은 이경 대변인이 내 방송 보면서 뭐라고 작정하고 욕하지 나는. 그렇지. 그 상황이에요. 저 개인 라이브 안 하잖아요. 이제 라이브 만들어서 할 거예요? 나 라이브 켜서 그냥 맨날 하지 맨날. 저 보라고 네. 저거 캡처해가지고 막. 그렇죠. 그런 그 심정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배신감과 분노가 먼저 들죠.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배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욕하잖아. 욕했다고 고소하는 거야 이제 막. 지금 몇 개 있어 아직까지 검찰청에. 그 심정이군요. 이제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열받네. 그러니까 사실 이상민 같은 사람도 문제는 이렇게 저질러 놓고 입단속을 했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속인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서 그러니까 국민 속이는 게 이 사람들은
가만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국민을 너무 무시하고 속이는 게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의 말 한마디가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되고 말 한마디에 점잖은 척하는 말 한마디 국민들이 다 속을 거라 생각하는 거. 국민을 바보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참. 제가 안 그래도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 이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저한테 얘기도 안 앞서 하시고 많은 혼자 의원님들이 진실을 물어봤는데 예. 소방청장께서는 여전히 답변하는 것에 있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소방청장은 국회에 보고했다. 이상민 장관과 통화 내용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특이사항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PPT 한번 봐주십시오. 이 PPT 자료가 존경하는 최현희 의원께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3일부터 4일까지 소방청장이 통화를 누구랑 했냐, 통화 내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맨 밑에 줄 보면 소방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문의해서 특이사항 없었다라고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무부처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 없었다라고 국회에 버젓이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요,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하지 않으면 그건 동의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즉 내란에 동조하는 거예요, 청장님. 청장님은 12월 3일 날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조한 거예요. 최소한 소극적 동의, 소극적 참여를 하신 거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또 하나 근거를 제시해 볼까요, 청장님? 12월 4일 날 소방청장은 차장에게 지시를 내렸죠. 무슨 지시 내렸습니까? 기억납니까? 12월 4일 날 말씀하십니까? 예, 이 다음 날이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슨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차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1대1로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입단속 시켰어요. 도저히 기억 안 납니까? 소방차장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대질해 볼까요? 기억 안 나요? 예. 제가 이게 어제 준비해서 제 방송에 틀었던 장면인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준비를 했어요. 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입단속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야비한 행동들이에요. 아니 그 대통령 하나 뽑아놓으니까 잘못 뽑아놓으니까 아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군요. 그러니까 꼭 지 같은 놈들만 뽑아 놓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전혀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 여전히 자기들은 잘했다라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 내가 왕이야. 같아요. 왕이니까 대한민국은 헌법도 없어. 대한민국은 나의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약간 것 그런 같아.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맞습니다. 이번에 김용현도요 왕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지가 왕인 줄 알았어요. 일개 검사나 판사 따위가 계엄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못한다. 그럼 지는 뭐야? 일개 뭐야? 뭔데? 지가 뭔데 이런 소리를 해. 지는 너는 일개 군인이니? 전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판사가 검사가 계엄의 정당성을 판단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놈이가 계엄령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왜 얘기하나? 이거는 이제 김용현 측에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김용현이랑 그런 얘기를 공유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속 상태잖아요. 네. 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 보석 신청을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일개 판사나 검사한테 왜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참. 댓글이 되게 웃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런 그런 판결을 판사가 하지 윤석열이 하리? 이런 댓글도 있었고 하나 더 있어요. 말하는 꼬라지 보소 뭐 되는 줄. 이게 댓글이 있었어요. 되게 많은 댓글 중에 이거 두 개가 정말 민심이더라고요, 댓글이. 그러니까 진짜 뭐 되는 줄. 지가 지가 뭐 되는 줄? 뭐라고. 말하는 꼬라지 보소 뭐 되는 줄. 그 말밖에는 안 나와요. 네, 지가 네. 뭐라고. 지는 뭐라고. 계엄령은 뭐라고. 그러니까 일개 검사나 판사가 계엄 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모른다. 지가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한 줄 알아. 판단할 수 없다. 나 누가 보면 유관순 열사인 줄 알겠어. 아이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열사인지 알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제의 검사는 내 정당 내 사건 내 의거를 판단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왕권 시대, 왕권 시대. 아유.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의 최측근이야. 그리고 내가 이 왕이 국가를 다스리도록 내가 옆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어. 그럼 자기가 왕투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왕투. 아니, 왕투는 아닌데, 그럼 왕제로는 김건희, 왕은 윤석열, 왕투가 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거의 이제 섭정 이 정도로 생각하나? 지가 영의정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아니면 뭐 차차기? 영의정. 네. 영의정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가 무슨 뭐 환관 조고 정도 생각하나 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그러니까 왜 대선 때 왕자를 그때 5번이나 쓰고 나왔었잖아요. 토론회 때. 그런 윤석열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덕수나 김용영이나 또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지금 경호처 차장이나 다 어쩜 이렇게 윤석열스러운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있나.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제일 꼭대기층이라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 참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저까지 올린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윤석열 수준이나 윤석열에 못 미치는 수준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은 사람이 저렇게 권력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은 그거잖아요. 식사 술자리 불러. 넌 이제 내 라인이야, 내 새끼야 하면서. 그러니까 경호처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렇게 항상 저녁에 식사 자리를 같이 했다. 이러면서 윤석열 라인이 된다. 전형적인 꼰대인데? 전형적인 구시대인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꼰대라는 생각보다 윤석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구나. 딱 끼리끼리. 네. 예. 아니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이 윤석열이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본인이 60분이면 59분을 혼자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잖아요. 술 얼큰하게 먹고. 그런데 내 새끼라고 해서 거기에서 같이 누가 놀겠습니까? 누가 어울리고 누가 그렇게 위법을 저지르겠습니까? 근데 요놈들이 2차 계엄을 하려고도 했다는 얘기가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맞아요. 이거는 이제 대놓고 언론 보도가 나온 거예요. 2차 개헌 자체를 노렸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용현 공소장에 보면은 이제부터 전구는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 진짜. 네. 지금부터 전구는 장관이 지휘하나? 장관이 직접 지휘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 했어요.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그것도 무섭지 않아요? 처벌한다. 이 처벌이 뭔지 모르겠어. 항명죄로 처벌한다. 넌 위법이다가 아니고 항명죄로 처벌한다예요. 이게 빵을 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참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고,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개헌이 위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중단이 됐잖아요. 국회에서. 그런데 새벽 그날이 이제 12.3이죠. 12.4 그날 새벽 3시에 회의를 열어요. 그러니까 전군 지휘관 회의가 한 번 열렸다가, 그러니까 네. 계엄 직전에 열렸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국회에서 저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열어가지고 네. 그거를 12시간인가 계속 켜놓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3시 반 정도에 회의를 열어요. 다시 다 소집해서 회의를 열고 아침 10시 한 50분 거의 11시까지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7시간 넘게 뭘 하지? 2차 계엄을 어떻게 할까 또 했겠죠. 아니 그래도 무슨 회의를 열 몇 시씩이나 해? 얼마나 못해요, 치밀하게 그거. 하겠습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아니, 그렇게 얘기를 오래 길게를 못해요. 화상회의에서. 아니, 그 열 몇 시간씩 했다는 건 사실상 그 화상회의 시스템만 켜놓고 대기만 스탠바이만 시켜놓고. 아니, 이건 화상회의가 아니고요. 김용현이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대요. 모았다고?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던 사실이 확인됐다입니다. 화상이 아니고 아예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거 뭐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두 가지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2차 쿠데타, 2차 계엄을 노렸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 진압군이 출동하는 걸 막으려고 했거나, 그러니까 역쿠데타라 그러죠. 그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한 국회군, 네. 그러니까 국회의회군이 소집될 거를 막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전복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랬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1차 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명죄로 처벌한다라고 세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저지가 되니까 그날 새벽 3시 좀 넘어서 2차 회의를 직접 불러 모아서 소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을 진압할 진압군이 출동할까 봐 그걸 막았을 가능성도 있네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2차 계엄을 노렸거나 또는 진압군이 구성될 것을 막으려고 그랬거나 그러니까 전이든 후든 다 이건 위법한 겁니다. 장관이 이런 거 한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진짜 니네들이 뭘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온갖 불법 행위를 다 저질러 놓고서는 뻔뻔스럽게 보석을 신청하는 거 보면 도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본인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제정신이 아니고 본인들만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대통령이 왕이니까 이 대한민국이 본인들 거잖아요. 본인들 거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아니 일개 판사, 일개 검사라고 하니까 일개 국민들이 당신들이 일개 국회 니네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또 있죠. 제정신 아닌 걸로 치면 이 사람들만큼 제정신 아닌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 야, 나 이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김성훈 경호차장, 지금 사실상 그 경호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김성훈 경호차장. 네. 난 이 사람이 그 김건희 라인이다. 김건희의 눈에 들어서 저 자리에 올랐다 하길래 그런갑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벤트를 벌였대? 아니, 나는. 이벤트? 저는요, 진짜 이게 막 비판할 거리도 안 된다는 게 너무 나쁘끄럽고, 김건희 생일날, 비싼 벤츠 중에 마이바흐. 네. 난 그게 뭔지도 몰라요. 못 본 것 같아요. 그 차를 의전 차량을 가지고 가요. 생일날 막 가지고 갑니다. 의전 차량을 가지고 가요? 네. 방탄차인데? 네, 그걸 가지고 가요. 그냥 윤석열 부부 생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윤석열 생일인지 김건희 생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7월이면 김건희 생일. 김건희 생일 같아요. 맞네. 근데 그거를 그 마이바흐 그 네, 차량 우리 이경 대변인 잘 알지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그 마이바흐 말도 못하는 아무튼 그 대단한 차량이란가 봐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것도 웃긴데 그래도 그래 그 차량까지는 네가 경호처 차장이니까 근데 갑자기 트렁크 문을 딱 열면요 풍선이 사라라라 현수막 발이 슈슈슈슈슈 미친 사람 아니에요? 김건희 씨한테?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도 아니 자기 배우자한테도 이걸 안 했을 거라고 김건희한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풍선 이거 무슨 드라마나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거 아니에요? 생일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풍선 사라라 이렇게 그렇게 준비를 했대요.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경호관이 영부인한테 사심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그런 얘기까지 가면 안 돼요. 위험해. 그거는 지 속마음일까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거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경호처의 차장이라는 된 사람이 영부인을 위해서 그 짓을 했다는 것 자체. 그게 너무 소름 돋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이 좀 그래요. 속마음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의전 차량, 방탄차를 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눈에 들려고 별짓을 다 한 거죠. 그런데 또 김건희와 윤석열이 이렇게 휴가를 갔대요. 약간 이제 시골 같은 데로 이제 휴가를 갔죠. 그 지역이 어디라고 갔는데 폭죽을 또 준비하라고 경호처 직원들한테 시켰답니다. 그럼 거기가 아무래도 외지니까 폭죽을 준비하기가 경호처 직원들은 어려웠다고 합니다. 폭죽을 왜 터뜨려요? 경호처에서.
그리고 폭죽놀이 할 때 그걸 또 있어요. 노래방 기계를 또 설치를 하라고 경호처 직원들한테. 윤석열 또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잡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경호처 이게 중요한 건 경호하라는 그 엘리트 집단인 경호처에서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을 그렇게 시켰어요. 반려견도 호사를 누렸죠. 반려견 옷을 준비하라고. 아이고 경호처 직원들한테 경호하라고 부모님들은 그냥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거기까지 가고 그 경호원들 자체도 본인들이 엘리트 의식도 있고 아주 자존감이 높은 그 경호원들을 그 개 옷 사러 보낸 거죠. 경호원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경호원들 단계가 있습니다. 급수, 경호원, 경호사, 경호관 이렇게 급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따로 한 곳에 모여 살아요. 그 정릉 거기 모여 사시는 분도 있고요. 네. 정릉 맨션인가 거기서 모여 사시기도 하고 네. 또 일부는 저기 그 칠궁 옆에 청와대 옆에 네. 모여 사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이렇게 있어 다른 그 뭉치기도 잘 뭉치고 또 뭐라고 그래야 되냐 저 프라이드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경호실을 들어간다는 게 뭐 한 가지는 그 분야에서는 정말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 무술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사격에 너무 능숙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능숙한 사람이라든지 체격이 뭐 하여튼 뭐 하나만큼은 그 우리나라에서 1, 2등에 들어가는 국가대표급인 사람들이 거기를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강아지 뭐 옷을 사라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윤석열 생일날 장기자랑을 또 경호처 차장이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생일인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몇 월로 따져봤을 때는 김건희 생일날 그런 엘리트 경호처 직원들을 장기자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 직원들이 그 막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하잖아요. 본인들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막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존감이라고 제가 자존심이 엄청 강한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 저 충성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거거든요. 경호처 직원들은 그게 있잖아요. 그만큼 본인들한테 자존감이 높은 게 뭐냐면 본인이 경호하는 사람들에서 본인의 목숨을 내놓는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경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하는 대상에 대해서 매우 큰 충성심을 보이도록 그렇게 교육받은 집단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장기자랑을 시키고 폭죽을 준비하라 시키고 반려견 옷을 사게 시키고 그러니까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게 시키고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 대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냥 몸종 정도로 생각한 거 아니었을까요? 예.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한다면 이런 거 해. 이런 식의 생각이잖아요. 아주 얼마나 저급하고 저질스러운 생각입니까? 윤석열 보면은 뭐 김건희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씨를 보면은 후보 당시에도 그 캠프에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반말했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돼서도 기자회견할 때 대변인이 사회를 보는데 대통령실 대변인한테도 반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본인이 왕인 것처럼 하고 있으니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또 그런 사람들만 또 모여들어서 이렇게 국가가 더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슬슬 또 이탈하는 분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아니 뭐 꼭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탈이 어떤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탈자가 이렇게 대거 발생한다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공수처에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간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경호처장도 경호처 처장 직무 대리를 하는 사람도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죠. 네, 오늘 발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도 경호처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경호처 내부에서도 문자 메시지가 길게 나오기는 했어요. 저 문자 메시지 조금만 볼 수 있어요? 누군가요? 네, 다 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경호처 직원들은 그래도 끝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우리가 지켜주고 싶었다. 그래서 되게 열악한 근무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참아내며 직업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버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기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망감을 너무 크게 안겨줬다. 아니, 그러니까 법관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게 뭐 틀렸다, 위법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기를 사용해서 저 영장을 거부하라고, 그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도망가는데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직원들은 거기서 무기 쓰면 이건 우리 공무집행방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긴 또 무기 쓰면 앞에가 특수가 붙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내란이에요. 여기부터 무기 쓰면 내란이에요. 내란이에요? 여기부터 내란이에요. 그럼 언론 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기를 잘못된 쓰면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다 이랬잖아요. 서울시립대 그 차성한 교수가 내란이 될 수도 있다는 잠깐만요. 얘기를 했어요. 경호처 직원들이 그럼 내란 범위 내란이 돼요. 이 12.3 내란과는 별개로 내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떡해요? 아이고. 제가 이 얘기는 며칠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쓰게 되면 이건 내란이 된다고. 단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내란죄가 된다고. 그런데 어제 차성한 그 전직 판사예요, 이분이. 전직 판사에 지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이신데 이분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무기를 쓰게 되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내란이 될 수도 있다. 12.3 내란과는 별개의 내란 행위가 된다. 내란이 됩니다, 이거는. 명백해요. 아유, 대한민국에서 총기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저기 그 검찰에서 영장 갖고 왔을 때 맞고 해도 기껏해봤자 스크럼 짜는 거였고, 그것도 한 5분 1, 20분 버티다가 결국엔 검찰이 다 들어가 영장 집행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한번 총 쓴 적 있어요? 없죠. 몽둥이 쓴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기를 쓴다? 이건 내란이에요. 지금 이게 문자 메시지, 경호처 직원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경호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다. 그럼요. 네, 그러면서 경호처, 그러니까 눈각, 윤석열 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호처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달라, 이런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경호처 직원도 그렇고 재집행하는 경찰들도 가장이고 아들, 딸이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대통령이고 거기에 지휘부 몇 손에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몇몇 강성 지휘부 간부들 때문에, 지휘 간부들 때문에 같은 가장들끼리, 같은 아들, 딸들끼리 지금 부딪혀서 유혈 사태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혈 사태란 말이 웬 말입니까? 부딪힐 필요가 없는 사람들끼리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건 솔직히 윤석열을 지금 당장 감옥에 넣는다는 거 아니잖아요. 조사받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조사받으라고. 그래, 재판 열리면 네가 그럼 너의 정당성을 재판관 앞에서 법원에서 너 정당성을 얘기해라 이건데 그거조차도 안 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벌써 겁난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이게 체포영장이라서 48시간밖에 안 되지만 바로 구속영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가 겁나고 지가 저지른 일을 지가 겁난다고 해서 그런 밑에 그 직원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서로 다치고 총 겨루고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칼 겨누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경호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경호원이 있지 그냥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예전에 우리 국회에서도 내기가 나왔었지만 얼마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계란을 던지면 이 계란이라도 내가 맞아야지 저분들한테. 그렇죠. 맞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분위기 좀 풀리실 거 아니냐고. 근데 참, 아이고. 이게 이제 급의 차이죠. 급의 차이. 그러니까 요즘 유난히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노무현 우리한테는 대통령이 너무 보고 싶은 그런 나날들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한테 얼마나 참 분에 넘치는 분이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자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분이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 아유, 세상에 사람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한테 분에 넘치는 분이 왔다 가셨는지 우리 네, 이제서야 안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도 그러니까.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10년 동안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을 참. 근데 보니까 경호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나 봐요. 뭐 집단행동이 있었다는 네, 얘기도 뭐 나오더라고요. 30일씩 그러니까 중간 간부들이 이제 음. 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 경호처 직원들, 자기에 속해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어떻게 피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인지 내란인지 뭔가 그런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휴가를 그냥 아예 30일씩 휴가를 다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경호처가 되게 칸막이 서로 간에 이렇게 부서 간의 칸막이가 되게 크다고 그래요. 뭐 이게 뭐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칸막이가 되게 높은데 그래도 중간 간부가 이런 데는 30일씩 우리 직원들은 우리 경호원들은 전부 다 이제 휴가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훈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죠. 네. 이 사람이 넘버 2, 넘버 3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중간 간부급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되게 비난을 하잖아요. 막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뭐 저기 네. 뭐 들린 그 극우 유튜버들에서 이 사람들이 뭐 간첩질을 했다, 밀정지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선은 떠벌려 사퇴 요구를 해서 하니까 대기 발령 조치는 내리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이 사람을 향해서 군사 기밀을 유출해서 누설했다. 그래서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도 되게 참 지저분해요. 그 일부러 그 거짓 정보를 흘렸더니 어디를 통해서 나가더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누가 범인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 그 사람을 쳐냈다. 그러니까 그 쇼를 하는 거지. 그게 배신자 프레임으로 낙인을 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옳은 말을 한 사람인 거고 내 휘하의 직원들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한 사람인 거고 니네 넘버 2, 넘버 3가 잘못됐으니 니네 사퇴해라 한 사람을 대기 발령시키고 외부로는 이거는 이제 내부였으니까 외부로는 군사기밀 유출한 자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네, 흔히 쓰던 수법이에요. 윤석열이가 비열하게. 한동훈 내쫓을 때 똑같아요. 똑같은 방이 똑같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호처 직원들이 비슷한 얘기를 한대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랑 20년씩 한솥밥을 먹었던 한동훈, 또 그 한동훈이 사실상 윤석열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랬던 한동훈을 내치는 것도 모자라서 죽이라고까지 한 사람이며 우리가 저 사람을 뭘 믿고 우리가 목숨 바쳐서 경호해야 하느냐. 그렇죠.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지, 이제. 그 경호 대통령은 당연히 끝났죠. 네. 나 경호 대상자로서. 체포돼서 끌려가는 모습도 봐야 되는 거고요. 처벌 헌재 뭐 지금 뭐 나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 처벌받는 모습도 우리가 그 말로를 다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경호처 차장 있잖아요. 김성훈 차장은 뭐라고 했냐면 경호처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업무 수행 도중에 너희들이 그 이제 법적인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경호처 변호인단들이 다 알아서 대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했던 경호처 직원이 신원하기를 26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요청을 했는데 경호처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신원환의 요청했는데 우리는 니네들이 누군지 얘기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말이야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니네들 개인 변호사 사야 된다? 네,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 경호처 내에 법률 담당하시는 분이 맞아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이게 그 얼마 전에 알려져 있었던 이게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라고 했던 글 올린 게 사실은 그 경호처 내 법무 담당관이었대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상황은 다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호처의 감사관실이 해당 그 26명의 직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줬대요.
네. 니네들 네가 알아서 해라. 신원은 확인해 주지 그러니까 않았어. 왜 그런 짓을 시켜 그러면. 근데 그게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경호처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시켰겠죠. 법률적인 문제 생기면 경호처 법률단에서 지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은 본인이 이것이 본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막은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이게 뭡니까? 니네 개인 변호사 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럼 김성훈 차장이 이걸 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훈 차장이 직접 얘기를 했대요. 김성훈 차장이. 그러면 김성훈 차장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김건희한테 온갖 아양을 다 떤 거 아닙니까? 좀 좋게 말해서 아양을 떨었다. 좋게 말해서 아양을 떤 겁니다. 안 좋게 말하면 이 새끼 뭐라고 그래야 돼? 하여튼간에 변태 같아요. 이상해요. 변태 짓을 한 건데 아무튼 뭐 진짜 아양을 떨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상한 인간이 어디 있어? 무슨 풍선 막 아유, 미친놈 아니에요. 간신이지 이쯤 되면은 변태 간신 같아요. 간신도 뭐 그런 짓을 해요. 미친 변태 간신이에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아무튼 아니 지 배우자한테나 그렇게 해주지. 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친놈이에요. 그 미친놈. 이상 자 이게 이런 상황인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사실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기상 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라고 말했다. 경호처 이 김성훈 차장이 이제 언론 보도에 이렇게 따옴표로 된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경호처 변호인단이 대응할 것이다.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경호처에서 대응을 못 하는데 변호인도 네. 대응 못 하는데 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경찰이 신원을 조회를 하니까 경호처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면 개인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네. 전달을 했대요. 공무집행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개인의 범죄가 돼요. 이거는. 네. 네. 근데 화나네요. 덥다. 열받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경호처 직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호차장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호처 내부에서도 반발이 자꾸 지금 높아질 텐데 가족들도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지금 걱정이 태산이고. 그 아마 지금 집단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내부 경호처 직원들하고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경호처가 한 80%를 와야 됐다. 지금 총기 사용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총기를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경호처 2, 3, 4가 있어요. 뭐 김신 가족부장 포함해서 이 사람이 4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걸 포함해서 왜 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2명의 부장이 경호부장이 2명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해봤자 5명 정도가 총기 사용 우려가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김성훈 차장 있잖아요. 경호차장. 이 사람 총기 사용할 수 있는 배짱이 안 된다. 그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 되니까 경호처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책임질게. 너희들이 나가서 아주 세게 좀 해.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총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본인이 권총을 챙기죠. 본인이 권총을 챙기지 남 보고 김성훈은 총 들고 나가라는 소리 안 하죠. 권총 안 챙기고 풍선. 나 진짜 나 이런 공무원 처음 봤어. 아니 풍선 챙기는 공무원 진짜. 왜 이렇게 전 정말 이러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나 진짜 여기는 정말 진짜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아이고야. 그 수준이다라고밖에 더 말하기가 어렵네요. 첫 번째 주제밖에 안 했는데 벌써 그래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예. 풍선, 잠시 뒤 풍선 때문에 우리 너무 스트레스 열받았어.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마무리하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